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집밥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50대 주부입니다. 식당은 어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어받아 2대째 꾸려가고 있어요. 식당이 재래시장 길목에 있다 보니 주로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한 번씩 들리는 곳이죠. 특별한 메뉴보다는 서민들 입맛에 맞게 나물 반찬과 맛깔스러운 찌개가 기본입니다. 여름에는 콩국수도 하고 겨울에는 곰탕도 끓여 내놓기도 해요. 어머니는 30의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의 고향이 울산이라고 울산댁이라고 불렀죠. 아버지와 결혼해서 줄곧 울산에서 살았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린 저를 데리고 무작정 상경했죠. 일가 친척 하나 없이 여자 혼자 먹고 살려면 음식 장사밖엔 없었다죠. 그나마 손맛 하나는 자신 있었던 어머니는 오로지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한편에 천막을 치고 잔치국수를 팔았답니다. 멸치 육수에 갓 삶은 면을 듬뿍 넣어 맛간장 하나만 곁들였을 뿐인데도 맛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비법을 묻는 사람들도 꽤 있었답니다. 그렇게 돈을 좀 모으게 되자 가게를 얻어 본격적으로 집밥 식당을 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시는 동안 늘 시장통에서 놀면서 자랐어요. 어묵가게 아저씨는 갓 튀긴 어묵을 미끼 삼아 항상 노래를 시켰죠. 그럼 저는 어묵을 먹을 욕심에 아저씨가 좋아하는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를 제법 간드러지게 불렀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해 주니까 더 신나서 춤도 추고 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죠. 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느냐고 호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어머니는 시장통이 아이 교육에는 안 좋다고 여기셨지만 당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전 어머니가 슬퍼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 뒤로는 식당 한편에서 얌전히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장을 누비고 다니는 좀 특이한 여자가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긴 머리를 귀신처럼 치렁치렁 풀어헤치고 사시사철 두꺼운 점퍼를 입고 다녔죠. 제대로 씻지도 않아서 옆에 가면 신내가 확 풍길 정도였어요. 여자는 야채를 다듬고 버려지는 배추를 얻어가기도 하고 생선가게 청소를 해주고 생선 대가리를 얻어가기도 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다들 정신이 살짝 이상한 것 같다고 수군거렸죠. 한 번은 누군가 여자를 보고 미친 여자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그러자 여자는 갑자기 팩 돌아보더니 자신은 미친 여자가 아니고 이름이 미자라고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가게 주인들은 여자가 더럽고 냄새가 나서 시장 이미지도 나빠지고 손님들도 불편해한다며 여자의 출입을 막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모두 찬성했는데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어머니였어요. 사실 다른 가게 주인들은 어머니 말이라면 꼼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집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고 그렇게 온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이것저것 물건을 사갔거든요. 어머니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료도 시장에서 구입을 했으니 다들 어머니 집밥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할 정도였죠. 그러니 어머니 입김이 셀 수밖에 없었고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는 법이다. 누구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 어머니는 당장 미자라는 여자를 데리고 미용실에 가서 치렁치렁한 긴 머리부터 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목욕탕에도 데리고 갔죠. 얼마나 오랫동안 씻지를 않았는지 아무리 때를 밀어도 끝없이 때가 나오는 바람에 거짓말 조금 못해서 목욕탕 하수구가 막힐 뻔했다더군요. 때 빼고 광을 낸 여자는 꽤 봐줄 만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는 옷가게에서 옷도 사입히고
식당으로 데려와서 밥도 먹이셨죠. 하지만 어디서 사느냐, 왜 이러고 사느냐, 가족은 없느냐, 그런 말은 전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이만 물으시더니 어머니가 몇 살 위라며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시더군요. 미자 동생, 네 언니, 아무리 없이서라도 깨끗하게 씻고 입고 다니고 배고프면 여기 와서 밥 먹고, 알겠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럼 가끔 바쁠 때 와서 설거지도 좀 도와주면 되겠네. 네 언니, 제가 밥값은 꼭 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청산 과부가 된 어머니는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에 아마도 그 여자를 측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그 여자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고, 저는 그 여자를 미자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미자 이모는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이모! 하고 부르면 늘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며 달려와서 책가방을 들어주곤 했죠. 이모는 늘 우리 인숙이 같은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했어요. 한 번은 이모에게 가족은 없는지, 결혼은 했는지 슬쩍 물어봤지만 그저 웃을 뿐 말이 없었어요. 뭔가 슬픈 사연이 있는 게 분명했죠. 이모는 생각보다 손재주가 있는 편이었어요. 작아서 못 입게 된 제 털 스웨터를 다 풀어서 목도리나 장갑을 떠주기도 했죠. 가끔은 머리를 따아주기도 했는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모는 제 친구들도 나란히 앉혀놓고 일일이 머리를 따아주었는데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실력이었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우리 식당에서 설거지나 허드렛 일을 하며 밥값을 꼭 했습니다. 한 번도 공짜로 밥을 먹진 않았어요. 그게 이모 자존심이라고 했죠. 식당에 오지 않는 나흘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묻지 않았고 이모도 말하지 않았어요. 형님 동생 하는 사이에 물어볼 만도 한데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미자 이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에도 오지 않았죠. 어머니는 이모가 어디에 사는지 몰랐기 때문에 걱정만 하면서 기다렸어요. 시장 사람들도 이모를 보지 못했다고 했죠. 덜어는 돌아다니다가 무슨 사고를 당한 게 아니냐고 수군댔습니다. 그렇게 미자 이모는 어머니와 제 기억 속에 간직된 채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와 집밥 식당을 같이 운영했어요. 옆 가게를 터서 규모도 확장하고 내부 공사도 다시 했죠. 저는 어머니에게 차근차근 요리를 배웠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직접 담그셨는데 모든 음식의 기본은 장맛이라고 했죠. 장맛을 제대로 내야 음식 맛도 산다고 하셨어요. 저는 거의 1년 이상 장 담그는 연습, 재료 손질하는 법, 칼 다루는 법, 불 다루는 법, 재료의 특징에 따라 맛을 내는 법 등을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식당에서 완전 손을 떼더라도 음식 맛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머니의 모든 비법을 일일이 메모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며 손에 익혔습니다. 제 집밥을 먹어본 손님들이 어머니 손맛을 닮아서 맛이 일품이라고 칭찬 일색이었죠. 저는 뿌듯했어요. 사실 전 꿈이 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자의반 타의반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면서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제 스스로도 대견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매일 우리 집밥을 먹으러 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전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죠. 다들 그냥 김씨라고 불렀는데 나이는 30을 넘겼지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40은 되게 늙어 보였죠.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한 줄 알았는데 미혼이었어요.
어머니는 김 씨가 성실하고 성품이 좋다고 늘 말씀하셨죠. 야채 가게 주인은 저와 김 씨가 잘 어울린다고 슬쩍 운을 띄웠어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남자 얼굴 봐서 뭐하게? 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혀를 차셨죠. 아무리 그래도 너무 거늘었잖아. 싫어. 남자는 여자 얼굴 따지는데 여자는 왜 남자 얼굴 따지면 안 되나요? 김 씨가 착하고 성실한 건 저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타일이 아닌데 어떻게 억지로 결혼을 합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김 씨는 우리 집에 전등이 나가면 어떻게 알고 즉각 달려와서 전구를 갈아주었어요. 바람에 식당 유리문에 금이 가자 전파사 주인이 유리가게 주인 마냥 제가 와서 유리문을 교체해 주었죠. 어머니가 적적해 하실까봐 중고 TV를 깨끗하게 고쳐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식당에 하수구가 막히면 전파사 주인이 하수구를 뚫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못하는 게 없다고 언제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죠. 어느새 시장에서 김 씨는 밥집 식당 예비사위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김 씨와 결혼을 안 하면 천하의 못된 여자가 될 판이었죠. 그렇게 시장 사람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저와 김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해서 참 고마웠죠. 옛말에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하더니 역시 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은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가족밖에 모르는 남자였죠. 금술도 나쁘지 않아서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걱정이었지만 가족이 화목하게 별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5년 뒤 남편은 전기공사를 나갔다가 그만 감전사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아침까지도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며 나갔던 사람인데 저녁에 싸늘한 시체로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남편을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정말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너무 황망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두 아들을 껴안고 장례식장에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김서방, 김서방 통곡을 하시다가 졸도도 하셨어요. 시장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장례를 치러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 돌아오니까 그제야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여보 하고 금방이라도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오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더 잘해주고 더 살갑게 대해줄 걸. 뒤늦은 후회가 몰려오면서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들 같은 사위를 떠나보낸 어머니의 상심도 컸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기운을 차려야 했어요. 어머니는 남편을 보낸 뒤로 유난히 힘들어 하셨죠. 딸 팔자는 엄마를 닮는다더니 청상 과부인 당신의 팔자 때문에 제가 불행해졌다며 자책을 하셨습니다. 결국 몸져 누우시더니 영 일어나질 못하시더군요. 병원에서는 그저 노환이라고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했는데 다음날 주무시듯 돌아가셨어요. 남편을 보내고 꼭 한 달 뒤에 어머니도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몰아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다들 황망해했어요. 저는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억지로 추스르며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밤에 웬 기부인이 문상을 왔습니다. 잘 차려입은 모양새와 끼고 온 반지며 장신구로 봐서 엄청난 재력가로 보였죠. 어머니에게 저런 지인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부인은 어머니에게 절을 올린 뒤 저와 맞절을 하고 문득 제 손을 끌어당겼어요. 어머, 미자 이모! 귀부인은 미자 이모였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를 끌어안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죠.
이모도 한참이나 제 등을 어루만져 주시며 울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묻고 답할 정신은 없었지만 겉모양으로 봐서 이모는 꽤 성공한 듯 했습니다. 형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부디 편히 가세요. 인숙이는 제가 자주 들여다보면서 보살필 테니 걱정 마시고요. 미자 이모는 이제 얼굴 보고 살자고 말한 뒤 갔습니다. 거액의 조의금도 냈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어머니를 보내고 난 뒤 전 사는 게 참 허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어떻게든 이를 악물려고 하다가도 주인을 잃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맥을 놓아버렸습니다. 남편의 전파사 가게를 정리하다 또 한참이나 통곡을 했고요. 장례식 이후 미자 이모는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집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대로 다 시켜서 맛있게 먹더니 어머니 솜씨 그대로라며 또 눈물을 훔치셨죠. 이모를 기억하는 시장 사람들은 부티가 잘잘 흐르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디서 돈 많은 남자를 물었다고 험담하는 사람도 있었고 복권이 당첨된 거 아니냐고 맘대로 떠드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이모는 자기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고요. 오래전 엄마가 그랬듯이 그저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하는 사연이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과 어머니를 보내고 어떻게 살까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나마 미자 이모가 찾아와서 조금씩 기운을 차렸죠. 이모와 옛날 얘기를 하며 웃고 떠들면 기분이 좀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모는 항상 7,000원짜리 집밥을 먹고는 10만 원 수표를 냈어요. 제가 그냥 대접해드리는 거라고 거절해도 이모는 젊은 시절 어머니 덕분에 모진 목숨 잘 버티고 살았다면서 자신의 목숨값이니 꼭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매번 용돈을 넉넉히 주고 갔죠. 전 이모를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했고 이모도 저를 보면서 어머니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진짜 이모와 조카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시장은 헐리고 그 자리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건물 1층에 집밥 식당을 다시 열었고요. 아들들도 잘 자라서 대학을 나왔고 큰애는 작은 무역회사에 작은애는 요리학과를 졸업해서 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미자 이모는 변함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모도 연세가 있다 보니 기력이 예전 같진 않았어요. 분명 사는 형편이 좋은 것 같은데 기사 딸린 자가용을 타고 오거나 직접 운전을 해서 오는 법은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제가 항상 택시를 잡아드렸죠. 이모는 늘 집밥을 먹으면 힐링된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식당에 올 때만큼은 가장 홀가분한 모습으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이면 집밥을 먹으러 오던 이모가 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미리 주기도 했는데 그날은 연락도 없었죠.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이모는 오지 않았죠. 오래전 이모가 갑자기 시장에서 사라진 일도 있고 해서 어쩜 알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휴대폰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분명 집에서 나올 때까지는 있었는데 가방에도 없고 식당을 찾아봐도 없었죠. 어디선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더니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휴대폰은 잃어버린 채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이모 전화번호를 기억하려고 해도 끝자리가 생각나지 않았죠. 옛날 같으면 중요한 번호는 외우고 다녔는데 요즘은 모두 휴대폰에 저장하고 다니니까 외울 생각을 못했죠. 할 수 없이 저는 새 휴대폰을 장만했습니다. 혹시나 이모가 옛날 번호로 전화를 할지도 몰라 걱정했지만 휴대폰 가게 직원은 옛날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당분간은 새 번호로 연결된다고 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이모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여자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여기 사장님 되세요? 네. 그럼 혹시 최미자 씨라고 아시나요? 순간 전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자 이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죠. 이모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아,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시네요. 어머니? 네, 제가 그분 딸입니다. 미자 이모에게 딸이 있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딸은 이모가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너무 놀라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신이 치매라는 것을 모두에게 숨기고 계셨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집밥 먹으러 못 오신 건가요? 네. 병원에서는 그동안 약 처방만 받았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저도 못 알아보셔요. 세상에. 근데 여기 집밥만 기억하세요. 미자 이모는 기억을 다 잃었지만 집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또렷했답니다. 매일 딸에게 집밥을 먹으러 가자고 떼를 쓰고 집밥을 사오라고 하는데 정작 집밥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딸이 이모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와서 연락도 할 수 없었대요. 아마 새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기간이 끝난 뒤에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우연히 이모 가방에서 택시를 탄 영수증을 보고 택시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기사가 이모를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제가 이모에게 택시를 태워 보냈는데 마침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기사님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렇게 딸은 식당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날부터 딸은 매일 하루에 한 번 집밥을 포장해 갔습니다. 딸이 준 명함을 보니 무슨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미자 이모가 운영하던 것을 이제 자신이 맡았다고 하더군요. 전 미자 이모가 막연하게 큰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운수회사 사장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딸은 일이 바빠서 못 오게 되면 기사를 시켜서 대신 집밥을 사갔습니다. 딸은 이모처럼 활달하거나 부침성 있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손가락질 받을 사람도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김병에 효자 없잖아요. 더욱 치매는 완치가 되는 병도 아니고 본인은 기억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걸 기억하는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식당 메뉴에도 없는 요리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이모가 평소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이모는 유난히 씹는 식감을 좋아했죠. 미더덕찜이나 청강냉국, 말린 오징어를 달달 볶고 해파리 냉채도 맛깔스럽게 만들어서 보내곤 했습니다. 미각은 기억을 하고 있으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자연스럽게 미자 이모딸을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방에 일이 있어서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오늘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면서 이모에게 집밥을 좀 배달해 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사실 미자 이모가 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하지만 사모님에게 선뜻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다행이었죠. 저는 둘째 아들과 함께 집밥을 챙겨들고 문자로 온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이모 집은 부자 동네라고 소문난 평창동에서도 꽤 규모가 큰 대저택이었어요. TV에서 재벌들이 산다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생전 처음 그런 집에 가보니 괜히 긴장이 되더군요. 넓은 정원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수목원에 온 것 같았어요. 집을 둘러싸고 마당이 3개나 있었는데 아들 말로는 한편에 수영장도 있다고 하더군요. 시장 통해서 배추를 줍던 이모가 이렇게 성공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가사 도우미였는데 집밥만 주고 가라고 하더군요.
온 김에 이모를 만나고 가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어요. 사모님이 괜찮다고 허락을 한 뒤에야 겨우 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거실은 잔디마당이 한눈에 들어왔고 장식품이며 소품 하나까지 어떻게나 고급스럽던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이모 방은 1층에서도 볕이 가장 잘 드는 안방이었어요. 안방 문을 열어보니 마침 이모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새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웅크린 채 잠든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가사도우미 말로는 언제 깰지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1시간쯤 기다리다 이모가 깨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내내 이모의 모습이 생각나서 그날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더군요. 며칠 뒤 사모님이 다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아예 자기 집으로 들어와 사는 건 어떠냐고 묻더군요. 집에 방도 많으니까 아들들도 함께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요. 지금 있는 도우미에게 이모를 맡기는 게 불안하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저는 좀 당황했죠. 이런 부탁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는 것도 제 마음이 그래요. 가사도우미가 나빠서가 아니라 치매라는 게 주변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는 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어머니를 방치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간호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사람이 인숙 씨밖엔 없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여기서 오래 식당을 했고,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애들하고도 상의도 좀 해봐야 하고. 네, 그러셔야죠. 사례는 얼마든지 할게요. 부잣집에서도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구나 싶었어요. 차라리 암이나 다른 병이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될 수도 있는데, 치매는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치매 전문 병원도 있지만 아마도 딸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놓였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았어요. 큰아들은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둘째는 어머니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더군요.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이모 생각하면 돌아가신 어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고요. 어머니였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제 욕심대로, 제 생각대로 돌아가는 건 없더라. 살아보니까 그저 내가 좀 손해본다 치고 살아야 본전이라도 찾는 거야. 내가 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편해지면 그게 복받는 길이고, 돈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게 남는 장사다. 생전에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게 답이었죠. 전 곧 평창동에 들어갈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들은 지금처럼 원래대로 살기로 했고요. 둘째 아들이 당분간 집밥 식당을 맡아서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전 미자 이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별도의 도우미가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로 이모의 식사와 이모가 불편하지 않게 살펴주는 일만 했죠. 사모님은 한 달 식당 수입이 얼마냐고 묻더군요. 그 수입의 2배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돈 받고 하는 일이지만 이모와의 인연이 있는데 2배씩이나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적정선에서 합의를 봤죠. 예상대로 이모는 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아줌마냐고 묻더니 괜히 허리를 쿡 찔러보고 머리채를 훅 잡아보기도 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희죽거리며 달아났다가 다시 나타나서 또 제 엉덩이를 때리고 달아나기도 했죠. 꼭 5살 어린애 같았습니다. 말투도 말썽꾸러기 사내아이처럼 변해 있었어요. 목소리는 어찌나 큰지 귀가 다 먹먹할 지경이었죠. 잘 있다가도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괴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욕실에 물을 그냥 틀어놓고 방치하고 TV 소리는 제일 크게 해놓고 보고 자고 간혹 택배가 와서 문을 열면 어느새 맨발로 뛰어나와서 마당을 돌아다녔죠. 금방 밥을 먹고 돌아서면 또 밥을 달라고 저를 괴롭혔어요. 전 하루에 5번씩이나 집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것뿐이면 다행이게요. 기저귀를 채워주면 벗어버리고 아무 곳에나 대소변을 봤어요. 청소하는 가사도우미가 참다 참다 이모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이모가 가사도우미의 손을 물어뜯어서 한바탕 소동도 벌어졌죠. 사모님은 가사도우미의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주면서 내보냈어요. 가사도우미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왔습니다. 다들 이모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치듯 그만두었죠. 사실 저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차려준 집밥을 먹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또 어느새 이모가 측은해졌습니다. 그래도 저와 이모가 쌓은 세월이 있잖아요. 지금은 아프니까 그렇지만 그 세월 저만 기억하는 이모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하루 종일 미자 이모와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녹초가 되어 잠에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죠. 한 번은 가사도우미가 휴가를 내고 잠깐 집에 다니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이모가 잠든 것을 확인한 저도 이내 깊은 잠에 빠졌죠. 그런데 잠결에 무슨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순간 놀라 깨어보니 거실이 온통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모를 부르며 찾으니까 주방 쪽에서 비명소리가 났어요. 가스레인지 위 냄비는 불이 붙어서 번지고 있는데 이모는 불을 보며 소리를 질러댔죠. 얼른 이모를 피신시키고 가스불을 끄고 밸브를 잠그고 물을 퍼붓고 난리를 쳤습니다. 정말 10년 감수했어요. 이모가 자다 깨어서 배가 고팠던지 뭘 먹으려고 가스불에 냄비를 올렸나 봐요.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기름을 붓다가 불길이 번진 것 같았습니다. 시커멓게 그 흐름을 뒤집어 쓴 저는 여전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이모를 끌어안고 정말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가슴을 끌어내렸습니다. 옆집의 신고로 소방차가 오고 사모님도 달려왔죠. 사모님도 너무 황당했는지 할 말을 잃은 눈치였어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디디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은 왜 그런 생고생을 사서 하냐고 그냥 나오라고 난리였어요. 미자 이모의 치매 증세는 점점 더 심해졌죠.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저를 붙잡고 형님이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저를 돌아가신 어머니로 착각한 모양이었어요. 전 미자 이모가 형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냥 어머니인 척 맞장구를 쳐주었죠. 신기하게도 오래전 자신을 목욕탕에 데리고 가고 머리도 잘라주고 밥도 먹여주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살 꼬마 인숙이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형님, 나 사실 형님이 다 부러웠는데 제일 부러웠던 게 뭔 줄 알아? 뭐가 그리 부러웠어? 형님 딸 인숙이 조그만 것이 어찌나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똘망한지 나도 그런 딸 하나 있었으면 했어. 아이고, 자네도 딸 있잖아. 어? 내가 딸이 어딨어요? 내 참, 형님도 노망이 났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전 치매라서 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여겼죠. 그러다 문득 이모와 사모님이 여느 모녀지간하고는 뭔가 다른 느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언뜻 저보다 조금 어리거나 비슷한 연배 같았는데 아직 혼자였죠. 결혼을 안 한 건지 아님 요즘 소위 말하는 돌싱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집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결혼 사진이라든가 결혼을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늘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와서는 이모가 자는 방을 한번 들여다보곤 곧장 자신의 방에서 출근할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녀지간이라고 다 살뜰한 건 아니니까 간혹 어머니에게 정이 없는 딸도 있다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사모님이 저에게 녹음기를 주면서 앞으로 미자 이모가 하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음해달라고 했습니다. 좀 기분이 이상했죠. 혹시 제가 미자 이모를 구박할까봐 그러는지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사모님이 저를 의심했으면 진작 해고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뭔가 이모에게 중요한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건데
이모가 치매를 앓고 있으니 물어볼 수는 없고 부지불식간에 이모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녹음했다가 알아보려는 거라고 추측을 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매일매일 이모가 하는 말을 녹음해서 사모님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늘 괴성을 지르거나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혼자 뭔가 중얼거렸지만 도통 무슨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늘 도돌이표 같은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새 평창동에 들어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조금 지쳐 있었어요. 사모님에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겠다고 할 생각이었죠. 이제는 이모가 감당이 좀 안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요양원이나 치매병원에 입원시키시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건네봤죠. 사모님도 처음과는 달리 이번에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일단 며칠 휴가를 냈습니다. 그 사이 사모님도 회사에 며칠 휴가를 내서 이모를 보살피기로 했죠. 모처럼 해방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났더니 문자가 여러 개 와 있는 겁니다. 사모님이 보낸 거였는데 문자를 열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스팸 문자가 아닌가 했죠. 하지만 이상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사모님이 받았습니다. 정말 이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아침에 보니까 잠자듯 가셨어요.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원래 지병도 있었지만 노인들은 자면서 호흡곤란을 자주 일으켜서 돌연사할 수 있다더군요. 전 이상하게 헛헛했어요. 남편이나 어머니를 보낼 때와는 또 다른 아픔이 가슴에 가득 차는 느낌이었죠. 장례식장이 차려지고 부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큰 사업을 하는 집안이니 당연히 오는 사람도 많았죠. 식장 입구는 화환들로 길을 막을 정도였고 알만한 유명 인사들도 많이 문상을 왔습니다. 저는 문상객들의 음식을 차려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문상객의 발길이 뜸해지는 밤이 되어서야 저도 허리를 펴고 쉴 수 있었죠. 사모님은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상주 자리를 지켰습니다. 평소처럼 잘 먹고 문상객들과 얘기도 나누고 크게 울지도 않고 담담했어요. 그렇다고 후련한 표정도 아니었고요. 저도 이모에게 술 한잔 올렸습니다. 영정 사진 속 이모는 오래전 그 모습처럼 환히 웃고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휴가도 안 내고 이모 곁을 지킬 것을. 떼내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일간의 장례를 치르고 발인도 끝내고 다시 평창동으로 왔습니다. 정말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금방이라도 이모가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를 것 같은데 이모 방엔 햇살만 내려와 앉아있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모도 없으니 이제 저도 평창동에 더 있을 이유도 없었죠. 사모님이 이모 물건을 정리해서 태워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물건을 정리할 겸 마지막으로 이모 방이나 청소해주고 나갈 생각을 했습니다. 이모가 깔고 덮던 이불에 호청을 떼어내고 마당 빨랫줄에 이불을 빨아서 널어놓고 옷장이며 서랍장마다 이모가 쑤셔 박아놓은 물건들을 꺼내 일일이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사탕이며 젤리도 한 움큼 나왔어요. 어디서 가져온 건지 양말도 수십 개 박혀 있었죠. 숟가락과 젓가락도 서랍장 밑에서 뒹굴었습니다. 비닐봉지에 꼬깃꼬깃 싸둔 걸 열어보니 생전에 차던 목걸이와 반지들도 있었어요. 이모는 화려한 옷을 좋아했는데 여전히 이모 냄새가 배인 옷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뒷마당에 내놓았죠. 모든 물건이 다 이모 같았습니다. 특히 이모 방엔 수천만 원이 넘는 도자기 한 점이 있었어요. 생전에 그 도자기는 손도 못 대게 했죠. 먼지가 앉아서 수건으로 좀 닦으려고 하면 고함을 지르며 발길질까지 하면서 접근도 못하게 했어요. 아무리 치매를 알아도 그 도자기가 고가라는 것은 알고 있나 싶어서 혼자 웃곤 했죠. 언젠가 도자기 감정사에게 의뢰했는데 조선 청아백자 진품이라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이제 주인 잃은 도자기만 남았습니다. 들어보니 꽤 묵직했어요. 뽀얗게 먼지가 앉은 도자기를 이리저리 돌려 닦다가 순간 손이 미끄러지면서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완전 박살이 나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라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파편들을 줍다가 도자기 안에 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괜히 손을 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사모님께 전화를 해서 사실대로 알렸습니다. 곧장 사모님이 오셨어요. 도자기 파편들을 밀치고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니까 메모와 편지였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메모와 편지를 읽어본 사모님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펑펑 우셨습니다.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하여 몸둘 바를 몰랐죠.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깼으니 당장 물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고맙다니요. 그렇게 전 사모님으로부터 메모와 편지의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미자 이모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우리 집밥 식당에 와서 심부름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밥도 먹고 돈도 벌었죠. 그건 저도 기억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모를 정신이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어머니는 이모를 거두어 주었으니까요. 편지는 그 얘기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모는 식당에 오던 길이었답니다. 어디선가 애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7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더래요. 아무리 둘러봐도 애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죠. 아이를 달래서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주소와 집 전화번호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전화를 했대요. 웬 남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애를 데리고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장소를 알려주면서 나오라고 했대요. 미자 이모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대요. 약속 장소는 찻집이었는데 마침 1층에 떡볶이집이 있었답니다. 이모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시켜주고 잠시 맡긴 뒤 찻집으로 올라갔답니다. 웬 중년의 남자가 나와 있었대요.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답니다. 그런데 남자는 큰 돈을 줄 테니 아이를 길러달라고 했대요. 초면에 무슨 황당한 말인지 이모는 정말 기가 막혔답니다. 알고 보니 남자는 애 엄마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외할아버지였죠. 애 엄마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집안의 희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남자가 사고로 죽는 바람에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애 엄마는 출산을 했대요. 임신 중에 남자를 잃고 충격에 빠진 애 엄마는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여러 번 나쁜 마음도 먹었다고 했대요. 애를 낳았지만 애 엄마가 온전히 기를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처음엔 외할아버지 호적에 아이를 올리려 했는데 아들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러지도 못했답니다. 그렇다고 고아원에 보낼 수도 없고 고민만 했고요. 착하고 영리하던 딸의 인생을 망친 애가 눈의 가시 같아서 보기가 싫었답니다. 순간 충동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애를 시장통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제법 두툼한 봉투를 내밀며 말했대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를 형편이 못 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대신 길러주세요. 돈은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어요. 애를 돈으로 키워요? 이모는 소리를 질렀답니다. 중년의 남자는 고개를 숙였대요. 이미 애 엄마에게는 입양을 보냈다고 해서 이제 어쩔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를 수 없다면 고아원에 버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이모는 눈이 뒤집혔대요. 이모는 남자의 얼굴에 물을 껴얹어 버렸죠. 당신 같은 사람은 천벌을 받을 거야. 그 한마디를 하고는 봉투를 든 채 찻집을 나왔답니다. 그런 인간에게 돈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자기 형편에 그냥 애를 데려가면 고생시킬 게 너무 뻔해서 받았답니다. 돈이라도 있어야 아이를 기를 수 있으니까요.
이모는 애를 업고 자신의 초라한 쪽방으로 왔답니다. 애는 어린데도 자신의 처지를 느낀 건지 보채지도 않고 잠이 들었죠. 사실 이모는 결혼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어요. 소박을 당했죠. 친정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했고요. 돌아갈 곳이 없었답니다. 이리저리 떠돌다 시장통까지 왔고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청산 과부로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어머니가 힘들어 보였지만 부러웠답니다. 자신은 갖지 못하는 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모는 버려진 아이가 선물처럼 느껴졌답니다. 무슨 운명 같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아이를 잘 기르고 싶었답니다. 혹여 아이를 누가 알아볼까 두려워서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먼 곳으로 가버렸고요. 형님에게 인사 한번 못하고 가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고 편지에 적혀 있더군요. 그래도 언젠가는 성공해서 시장통 집밥 식당을 찾아갈 생각이었답니다. 이모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옷도 팔고 신발 장사도 하고 트럭에 물건을 싣고 시골 마을 곳곳을 누비며 팔기도 했대요. 그렇게 돈이 조금 모아지자 우연히 중고 트럭을 수출하는 일을 알게 되었고 그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다음엔 버스를 팔기도 했고 그러다가 운수회사를 차렸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이모의 딸로 잘 자랐답니다. 좋은 대학 출신 생모의 유전자를 받은 탓인지 딸은 공부도 잘했대요. 이모는 딸의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다시 올라왔고 운수회사도 이전했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문득 집밥 식당이 생각났답니다. 여전히 그 시장통에 집밥이 있는 게 반가웠죠. 하지만 집밥 식당이 문이 닫혀 있어서 물어보니 그때 어머니 상을 당한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장례식장으로 달려왔고 저를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이나 통곡을 하셨죠. 그렇게 이모와 저는 다시 인연이 이어졌고요. 사모님은 자신이 이모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답니다. 7살 때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자신이 버려졌던 순간의 장면들이 가끔 떠올랐답니다. 하지만 이모가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물어볼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때의 기억을 다 잊고 살았고요. 무엇보다 이모가 사모님을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모가 친모라고 믿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모가 치매에 걸린 뒤에 사모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네 집에 가라. 네 할아버지가 널 버렸다. 며 이상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그제야 사모님은 자신의 출생에 무슨 비밀이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치매에 걸린 이모에게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모의 말을 녹음해달라고 부탁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모가 남긴 편지 속에는 언젠가는 이모도 사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해줄 생각이었대요. 메모 속엔 친모가 살았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이모는 자신이 치매를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편지를 미리 써둔 것 같았습니다. 혹여 누가 볼세라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 속에 숨겨두었고요. 워낙 고가의 도자기니까 누가 함부로 만질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매에 걸리는 바람에 그 속에 메모와 편지를 숨겨둔 사실조차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사모님은 조금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한 듯 보였어요. 친모를 찾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더군요. 그러다가 혼자 가기 두렵다고 저더러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긴장이 됐지만 사모님과 함께 메모 속에 남겨진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웬 남자가 나왔어요. 사정 얘기를 했더니 남자는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거실에 들어서니 한편의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다복해 보였죠. 남자는 오래전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충동적으로 아이를 버렸고 웬 여자에게 아이를 맡긴 것도 알고 있더군요. 가족들은 그 일을 금기시했고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외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더군요. 뭘 원하세요?
남자의 첫마디에 저와 사모님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아이의 생사부터 묻는 게 도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를 보는 눈빛이 무슨 약점을 잡아서 돈이라도 뜯으러 온 사람을 보는 것 같더군요. 아직 사모님이 그 아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남자는 혹여 자신의 집안에 무슨 소문이라도 날까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죠. 저는 사모님이 울컥해서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죠. 원하다뇨? 참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 집안에서는 그때 그 아이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네, 솔직히 그래요. 우린 그 아이 일로 무슨 협박을 하거나 뭘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오셨죠? 참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말했어요. 그 아이가 생모를 보고 싶어 해요. 생모도 죽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전 생모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겨우 납골당 주소를 받아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사모님은 이제라도 가족을 만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지자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납골당도 갈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 집안에 핏줄인 것이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납골당에 갔습니다. 버려진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이모에게 왜 진작에 살가운 딸이 되지 못했는지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자기를 버린 친가의 존재를 몰랐다면 어쩜 평생 친모를 그리워하면서 키워주신 이모를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몰랐다면서요. 제가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깨는 바람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정말 고맙다는 말만 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친자매 이상으로 느껴진다며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지 않아도 친자매 이상으로 의지하며 살자고 했어요. 전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모님은 이모처럼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제 집밥을 먹으러 옵니다. 얼마 전에는 사모님이 하도 부탁을 해서 큰아들이 운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여자 혼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려니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좀채 없다고 하더군요. 큰아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며칠 고민하던 큰아들은 그 회사에 들어갔고 총무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와 함께 집밥 식당을 하고요. 언니, 그 사모님 좀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3살이나 어린데. 알았다. 그럼 은혜라고 부를게. 이모는 7살 그 아이가 자신에게 은혜로운 존재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이제 저와 은혜는 어머니와 이모의 납골당에 다녀오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운동도 같이 합니다. 얼마 전에 은혜는 평창동 집이 너무 크다고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요. 저는 지금도 가끔 미자 이모에게 집밥을 내어주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배추와 생선 대가리를 들고 웃으며 시장통을 빠져나가던 미자 이모도 기억합니다. 비록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는 깨졌지만 평생 미자 이모가 가슴에 한처럼 묻어두었던 진실을 알게 된 저와 은혜는 어머니와 미자 이모처럼 자매 이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